최근 들어 미성년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대가 포주로 나서서 동급생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거나 단순 괴롭힘, 폭력을 넘어선 살인까지 죄질이 날로 나빠져 많은 이들이 미성년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10세에서 만 14세까지는 촉법소년이라 하여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미성년자의 강력범죄 증가로 최근 법무부에서도 이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미성년자의 강력범죄는 세계적으로도 크게 드문 일은 아닙니다. 소년, 소녀 살인범, 미성년 살인범 하면 뭔가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안타깝게도 실제로 현실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린 나이에 살인을 저질러 전 세계인들을 경악해 했던 사건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슈아 필립스. 1998년 여름, 메디 클리프튼이란 8살 난 아이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실종된 여자아이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고, 가족들은 현상금을 거는 한편 실종된 사람들을 찾는 방송국 프로그램에까지 출연을 하는 등 모두가 메디 찾기에 한창이었습니다. 당시 14세이던 조슈아 필립스 역시 옆집에 살고 있던 메디 클리프튼을 찾기 위한 수색 활동에 자원한 상태였습니다. 아이가 사라진 지 일주일 되던 날, 조슈아의 어머니는 조슈아의 방을 청소하다가 조슈아의 방에서 악취가 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슈아는 당시 유행하던 물침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악취의 원인을 찾고 있던 조슈아의 어머니는 조슈아의 침대 밑에 물이 고여 있고 침대가 테이프로 둘둘 말려진 것을 발견합니다. 조슈아가 물침대를 터뜨리고서 혼날까봐 말을 하지 못하고 테이프로만 붙여뒀다고 생각한 조슈아의 어머니는 테이프를 뜯어냈다가 거기서 실종된 메디 클리프튼의 시체를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체포된 조슈아의 주장에 따르면 메디와 조슈아는 함께 야구를 하고 있었는데 실수로 메디가 조슈아의 방망이에 눈이 맞아 비명을 질렀으며 비명을 멈추지 않자 당황한 조슈아는 메디를 방으로 데려가 조용히 시키기 위해 전화줄로 15분간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이후 야구 방망이로 폭행하고 칼로 11번 넘게 찔렀다고 합니다. 조슈아 필립스는 1급 살인죄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도 복역 중입니다. 크레이그 프라이스. 크레이그 프라이스는 13살부터 15살까지 무려 4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입니다. 그는 13살 되던 해인 1987년 첫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대상은 그의 집에서 불과 2집 건너에서 살고 있던 이웃 여성인 27세의 레베카 스펜서였습니다. 그는 잔혹하게도 무려 58번이나 여성을 칼로 찔러 살해합니다. 범죄가 발각되지 않은 채로 2년이 지나 15살이 된 크레이그 프라이스는 다시 3명을 추가로 살해합니다. 그의 두 번째 살해는 첫 번째보다 훨씬 잔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리화나와 LSD에 잔뜩 취한 채로 39세의 조안 히튼을 칼로 57번 찔러 살해했고 조안 히튼의 큰딸인 10살의 제니퍼는 62번을, 작은 딸인 8살의 멜리사는 30번을 찔러 살해했습니다. 그의 범행이 얼마나 잔인했던지 마지막엔 칼이 피해자의 몸 안에 박힌 채로 칼자루만 빠져버렸을 정도였습니다. 잡힌 이후에도 그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이 인종차별의 희생자라고 주장하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미성년자로서 당시 법 규정에 의하면 그가 21세가 되면 그의 범죄 기록은 전부 봉인되어 비공개로 전환될 예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결국 미성년자도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성인과 동일하게 법 적용을 받도록 법률이 개정되는데 큰 일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툭하면 폭력사건을 일으켜 10년에서 25년의 추가형을 선고받고 현재도 복역 중입니다. 2017년에도 동료 수감자를 칼로 찌른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라고 하니 앞으로도 그가 출소한 날은 아주 멀어 보입니다. 에릭 스미스. 에릭 스미스는 1993년 4세의 데릭 로비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에릭 스미스는 당시 13세 소년으로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빨간 머리와 죽은 깨, 이상한 모양의 귀 때문에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우울하고 외로운 소년이었습니다. 피해자인 데릭 로비는 귀여운 꼬마 남자아이로 1993년 여름 아이들을 위한 여름 캠프에 참가하게 되었고 그 캠프에는 에릭 스미스도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캠프가 열린 어느 날 데릭은 바래다 주겠다는 엄마에게 혼자 할 수 있어요. 사랑해요.
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섭니다. 그날은 데릭의 엄마가 데릭 혼자 외출하도록 처음으로 허락한 날이라고 합니다. 슬프게도 그 이후 데릭은 두 번 다시 엄마를 보지 못했습니다. 에릭은 데릭을 지름길로 가자며 인근 공원으로 꿰어냈고, 데릭은 여름 캠프에서 만난 적이 있는 에릭을 별다른 의심 없이 믿고 따라 나섭니다. 에릭은 뒤에서 목을 졸라 데릭을 기절시킨 후 10kg이 넘는 돌을 머리에 떨어뜨려 살해합니다. 그 뒤 작은 막대로 데릭을 강간하고 가방에 들어있던 쿨에이드를 온몸에 뿌리고 달아납니다. 이후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된 에릭은 굉장히 흥분하면서 사건 당시 자신이 그 일이 있던 곳 근처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경찰은 에릭이 뭔가를 목격했지만 협박을 당해 말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에릭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말하고 싶어 어쩔 줄 몰라 했고, 결국 7일 만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맙니다. 결국 에릭 스미스는 당시 미성년자에게 주어지는 최소 9년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았으며 11차례의 가석방 신청이 기각되었으나 2018년 가석방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는 출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라이오넬 테이트. 라이오넬 테이트는 12살, 피해자 티파니 유닉은 6살로 둘의 어머니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둘은 바쁠 때 종종 서로의 아이를 돌봐주곤 했었는데 1999년 어느 날 라이오넬의 어머니는 잠시 외출을 하면서 라이오넬을 티파니의 집에 맡기고 갔습니다. 티파니의 어머니는 라이오넬과 티파니를 거실에 TV를 보게 하고 본인은 위층으로 올라가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거실에서 큰 소음이 들렸지만 아이들이 그저 놀다가 낸 소리라고만 생각하고 조용히 하라고 아래층에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놀다가 낸 소리가 아니라 라이오넬이 티파니를 마구 폭행하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1시간쯤 지난 뒤 티파니 엄마가 아래층에 내려갔을 때 이미 티파니는 숨진 상태였습니다. 라이오넬은 티파니와 레슬링을 하다가 티파니가 탁자에 머리를 부딪혀 죽었다고 말했지만 경찰 부검 결과 티파니는 마구잡이로 폭행을 당해 간이 찢어졌고 갈비뼈가 부러졌으며 머리뼈에는 금이 가고 뇌가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단순히 레슬링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던 라이오넬은 경찰의 부검 결과가 나오자 사실은 아이를 눕혀놓고 계단에서 아이 몸 위로 뛰어내렸다고 증언했습니다. 12살에 70kg의 건장한 몸을 가진 라이오넬이 6살짜리 아이의 몸 위로 뛰어내린 결과는 마치 3층 건물에서 떨어진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당시 12세로 미성년자이던 라이오넬 테이트는 2급 살인죄를 인정하고 3년 징역에 10년 보호 감찰 처분을 받습니다. 2004년에 풀려난 라이오넬 테이트는 얼마 되지 않아 무장 강도 사건을 일으켜 현재는 3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제시 포메로이. 제시 포메로이는 매사추세츠주 역사상 가장 어린 살인범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는 1859년 매사추세츠주 찰스턴에서 태어났고 11살 때부터 주변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악한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7명의 어린 아이들을 잡아다 가둔 뒤 몸을 꽁꽁 묶고 칼이나 핀으로 찌르면서 고문을 했습니다. 경찰에 잡힌 제시 포메로이는 교정학교로 보내지게 됩니다. 원래라면 21세까지 교정학교에서 지내야 했지만 모범적인 생활로 그는 1년 반 만에 풀려났고 3년 뒤 그는 더욱더 흉악한 살인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1974년 3월 케이티 쿠런이라는 10살짜리 여자아이가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뒤이어 4월에는 강둑에서 4살짜리 남자아이가 무참히 칼에 찔린 사체로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근처에 살던 제시 포메로이를 의심했고 곧 그의 어머니 옷가게의 지하창고에서 케이티 쿠런이 목이 잘린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54년 동안 복역한 포메로이는 1932년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츠지 나츠미, 일명 네바다 땅 사건으로도 불리는 사세보 소학교 6학년 동급생 살해 사건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2004년 일본의 나가사키현 사세보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으로 츠지 나츠미는 11살의 나이로 동급생을 커터칼로 살해해 당시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피해자 미타라이 사토미는 학급에서 운영하는 게시판에 츠지 나츠미의 신체적 단점을 조롱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격분한 츠지 나츠미가 2004년 6월 1일 사토미를 빈 교실로 불러내어 의자에 앉히고 사토미의 눈을 가린 후 커터칼로 목과 손목을 난도질하여 살해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매스컴에 크게 보도되면서 한 방송에서 츠지 나츠미의 사진이 공개되었는데 사진 속의 귀여운 외모로 팬아트, 팬픽, 팬카페가 만들어지는 등 컬트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법률상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진 속에서 입고 있던 티셔츠에 쓰여있던 네바다를 따서 네바다 땅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 방송사에서 치진 아츠미의 일기장을 공개하면서 이름의 일부가 밝혀지게 되었고, 이어 인근 주민들의 인터뷰에서 치진 아츠미라는 본명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치진 아츠미는 2013년까지 복역하였으며 현재는 출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메리벨. 1968년 11세의 메리벨은 노스이스트 잉글랜드의 스코츠우드 마을에서 2명의 소년을 살해했습니다. 소년들은 4세의 마틴 브라운과 3세의 브라이언 호우였습니다. 메리벨은 버려진 집에서 마틴 브라운을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몇 달 후 메리벨은 친구 노마벨의 도움을 받아 같은 방식으로 브라이언 호우를 죽였습니다. 이들은 또한 브라이언의 시체를 훼손하고 배 부분에 M이라는 머리글자를 새기고 음경을 절단하기까지 했습니다. 메리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정신과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았습니다. 매춘부인 엄마 밑에서 태어난 벨은 어릴 때부터 똑똑했으나 모친으로부터 갖은 학대와 방임 속에서 자랐고 2살부터 이미 사이코패스 성향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메리벨은 1980년 가석방으로 출소 뒤 개명하여 아이를 낳고 현재 평범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8년에는 자신의 살인 경험을 책으로 펴내어 큰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존 베너블스와 로버트 톰슨. 존 베너블스와 로버트 톰슨은 영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살인사건의 주인공입니다. 1993년 3살의 제임스 불거는 한 쇼핑몰의 정육점 밖에서 그의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거의 어머니가 잠시 산만해진 틈을 타 살인범 소년들은 제임스를 꿰어냈습니다. 그들은 운하를 따라 쭉 걸어내려왔고 이때 거의 40명이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증인들은 제임스 불거가 그 소년들의 동생인 줄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들은 어린 제임스를 마구잡이로 때리고 걷어차고 10kg이 넘는 철물을 머리에 떨어뜨리고는 눈에 물감을 집어넣는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가혹하게 폭행했습니다. 이후 철길에 제임스의 시체를 버리고 돌로 덮은 뒤 달아났습니다. 기차 선로에 두어 사고사로 위장하려고 한 것이죠. 결국 불쌍한 제임스의 시체는 기차에 치이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시체는 이틀 후 발견되었고 쇼핑센터의 CCTV에 의해 소년들이 범인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1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가석방되어 2001년에 풀려났습니다. 그들의 살인 동기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폭력적인 영화의 영향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마짓 사다. 2007년 인도의 한 8세 어린이가 살인죄로 체포되어 세계를 경악했습니다. 그러나 이 8세 어린이는 1년 동안 무려 3명의 아기를 죽인 것으로 밝혀져 더욱더 충격을 주었는데요. 그가 살해한 3명의 아기 중 1명은 심지어 그의 친여동생이었습니다. 처음 살해한 2명의 아기는 그의 여동생과 사촌이었고 가족들은 그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를 은폐했습니다. 결국 3번째 아기가 희생되고 나서야 이 어린 살인자는 경찰에 잡히게 되었고 그제서야 살인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8세 아이가 연쇄 살인범으로 밝혀진 이 사건은 많은 정신분석학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여러 전문가들이 그는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이 없고 과학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그는 행동장애라는 진단을 받았고 유죄 판결 후 18세의 성인이 될 때까지 정신과 치료시설 및 청소년 시설에서 지냈습니다. 이후 완전한 자유를 되찾은 그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현재 이름을 개명해서 살고 있다고 하네요. 칼 마한. 칼 마한은 미국 역사상 가장 어린 살인자 중 한 명입니다. 1929년 그는 8살이던 친구 세실과 함께 고철 조각을 두고 싸웠습니다. 세실은 칼을 때렸고 화가 난 칼은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산탄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곧 총을 가지고 나가 세실에게 총을 쏴버렸고 세실은 죽고 말았습니다. 재판 동안 어렸던 칼은 피고인석 아래에 누워 졸곤 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였던 칼은 결국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를 놀라게 했던 최연소 살인범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10명의 살인범들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론 오싹한 기분이 드네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